지하는 건가? 아닌가? 응? 모르겠어. 서술자와 시점 봅시다. 너네 소설에서 서술자 들어본 적 있나? 서술하는 사람. 서술이 뭔데? 서술형 문제에서 존나 길게 풀어가지고. 제이는 서술자 들어본 적 있나? 아니요. 안 들어봤나? 이 서술자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야. 이해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보통 그러니까 소설을 작가가 쓰잖아. 네. 그렇지? 근데 이제 문학 세계하고 현실 세계는 다른 세계다잉. 오케이? 봐봐.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영화에 있는 내용이 현실 세계는 아니잖아.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그치, 현실을 바탕으로 만든 게 영화잖아. 그치만 똑같은 세계는 아닌 거지.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문학도 마찬가지. 소설도 작가가 지금 쓰고 있지만 그 문학 작품 안에서의 세계는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작가가 본인을 대신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봅시다. 소설에서 사건의 전개 양상과 인물의 말, 행동, 심리 등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인물이다. 전달해주는 인물의 밑줄. 요게 핵심입니다. 서술자는 대체로 작가가 꾸며낸 인물이다.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등장인물인 경우의 밑줄. 1인칭. 1인칭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의 밑줄. 3인칭. 영어에서 1인칭은 뭐지? 그 자기의 시점으로 보는. 그치. 그러니까 서술자도 1인칭이다라고 하면 등장인물 중에 나라는 놈이 있어야 돼. 이해됐나?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 우리 이런 단어가 안 나오면 3인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3인칭이란 건 제3자가 그 사건을 설명한다는 이야기야. 다른 사람이. 그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 이해됐죠? 시점 볼까요? 서술자가 소설 속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와 태도를 의미한다. 시점은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있는지 이야기 속에 동그라미, 혹은 밖에 있는지 밖에 동그라미. 그럼 이야기 속에 있다는 이야기는 등장인물이란 이야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1인칭에 대한 이야기. 밖에 있다는 이야기는 등장인물이 아니란 이야기지? 제3자의 시선이란 이야기지? 그래서 밖은 3인칭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속 밑에다 1인칭 쓰시면 되고요. 밖 아래다가는 3인칭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인칭은 뭐예요? 2인칭은 없어요. 그쵸? 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또 인물의 말과 행동만 묘사하는지. 근데 어디서 2인칭 물어보는 거야? 시점에서? 시점에서? 게임에서. 게임에서 2인칭? 게임에서 2인칭은 없지. 영어에서는 너가 2인칭이잖아. 그래. 그치. 봅시다. 또 인물의 말과 행동만 묘사하는지 혹은 심리까지 서술하는지. 인물의 말과 행동만 묘사하는지의 밑줄. 그리고 심리까지의 밑줄. 자, 그래서 기준이 두 개래요. 첫 번째는 뭐다? 이야기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두 번째 기준은 뭐다? 말과 행동까지 묘사하느냐? 아니면 심리까지도 묘사를 하느냐? 여기서의 심리는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의 밑줄. 1인칭의 아래 나라고 써주세요. 나. 그래서 나라는 1인칭이 나타나야 돼. 근데 얘가 뭐래? 주인공인 경우래. 그러면 결국엔 뭐다? 지가 지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나가 자기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시점으로 주인공이 자신의 심리 밑줄.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해됐나요? 따라서 독자는 주인공에게 친근감의 밑줄. 왜 친근감을 느끼게 될까? 얘가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 주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친근감은 거기 아래다가 속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득이 볼까요? 자, 우리는 소설 읽을 때 등장인물은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고 볼 거야 일단. 오케이 오케이. 삼촌도 삼촌의 동그라미. 삼촌도 어색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의 동그라미. 나는 나의 동그라미. 벌써 등장인물 3명 찾았네요. 그분 옆에 앉아야 하나? 뭐 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지. 이게 심리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가 지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색함을 누가 느꼈어? 지가 느꼈지. 그래서 좁은 방을 더 좁게 만들었다. 나는 문 바로 앞에 앉았다. 앉을 자리 때문에 머리를 써야 하다니 이런 건 딱질색이다. 아, 계극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거기도 나 써주시면 되고요. 관찰자니까 주인공이래? 아니, 관찰하는 놈의 시점이래. 그럼 주인공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이야기 속의 주변 인물인 나가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밑줄. 그래서 주인공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자인 나는 주인공을 비롯한 다른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기 어렵다의 밑줄. 심리를 서술하기 어렵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거든. 볼래?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소설의 주인공이야. 그럼 나는 속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아니라 만약에 민호가 주인공이라고 치자. 그치? 그럼 나는 민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관찰만 해서 표현을 하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심리를 서술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내용 볼까요? 아범은 금년의 밑줄. 금년이 뭐죠? 금 같은 년. 아니, 이제 금자예요. 그래서 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라고 적어주세요. 단어 같은 거는 꼭 적어주세요. 올해 9월에 그 아내와 어린 계집애 둘을 데리고 우리 집 행랑방에 들었다. 우리의 동그라미. 우리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1인칭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어멈은 밤낮 작은 것을 얻고 작은 것은 작은 아이. 큰 것과 싸움을 하면서 큰 것은 큰 아이. 얻어먹지도 못하고 물깃고 걸레질 치고 빨래하고 서서 돌아간다. 뭐하고 있냐? 관찰하고 있지. 누구를? 그 집 엄마를. 작은 것에게는 젖을 먹이고 큰 것에 욕을 먹고 성화받고 사나이에게 웅얼웅얼하는 잔말을 듣는다. 여기서의 사나이는 누구겠어? 아범에 대한 이야기. 이해되나요? 밥 지을 쌀도 없는데 밥 안 짓는다고 욕을 한다. 와, 그럼 아범 봐봐. 집에 밥이 없는데 왜 밥 안 지어? 하고 지랄한다. 그치? 아빠가 미친놈인 거죠. 가난한 거지. 이해됐어?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정보를 파악해 보는 거야. 아, 등장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아범은 밟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나갔다가 지게의 밑줄. 이게 바로 뭐야? 일자리지. 지게가 뭔지 아나요? 나무 기능. 오케이. 밤이 어두워서 들어와. 그럼 어때? 하루 내내 일하는 거지. 그치? 하루 두 끼를 못 끓여 먹대. 그럼 어때? 일 존나 했는데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난이다. 대개는 벌이가 없어서 새벽에 나갔다가도 오정 때나 되면 일찍 돌아온다. 들어와서는 흔히 잔다. 어때? 이 사람들의 심리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사건만 두두두둑 나열해놨지? 이러니까 뭐다? 주인공인 내가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보면 또 쉽거든? 근데 막상 또 작품 갖다 주면 좀 어려워. 알겠지? 그래서 내 이야기 하는 건가 아닌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볼까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그치? 인물의 말과 행동 상황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시점. 거기 말과 행동 상황을 관찰하여 전달의 밑줄. 서술자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의 밑줄. 너네 객관적으로 묘사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나? 보기를 조금 아니, 그건 객관식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객관적이다라는 말은 뭐야? 그 누가 봐도 이런 의미거든. 이해했어? 주관적인 건 뭐야? 내 생각대로야. 오케이?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했으니까 겉보기만 표시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지. 묘사가 이제 그 머릿속에서 그려지듯 이렇게 표현해준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해됐나요? 이해됐지? 신유의 심리를 서술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는 사건의 의미와 인물의 심리를 상상하며 읽어야 한다. 자, 그럼 볼래? 거기 아래 보면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 있잖아. 그치? 전지적의 밑줄 한번 쳐볼까? 여기서 여기 전지적. 여기서 이 전지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것을 알고 있다의 의미야. 오케이? 저는 전체 할 때 전자고 지가 알 지자야. 그래서 다 알고 있음. 거기에 써봐. 다 알고 있음. 그래서 이 전지적 시점이 나오면 약간 신적 존재가 이야기해주는 느낌인 거지. 왜냐하면 신이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거야. 인물의 심리까지도. 오케이? 예를 들어서 민호하고 서영이하고 싸웠어. 그렇지? 근데 민호가 죽방 갈긴 거야. 주먹질을 했어. 서영이도 죽방 주먹질을 하고 있어. 서로 이빨이 날라갔다. 서로 눈물이 터졌다. 맞으면서 서로 즐겁게 웃고 있었다. 이 정도면 어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지. 이건 관찰차 시점이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민호하고 서영이 싸우고 있는데 서영이가 민호의 죽방을 때리면서 생각을 했다. 나는 왼쪽으로 주먹질을 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도 주먹질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 이건 서영이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는 거지.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지. 이해되나요? 두 개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관찰자 시점은 사실만 나열을 해줘. 때렸다, 울었다, 어쨌다 저쨌다.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때리는 순간 누구는 이렇게 생각했다, 누구는 어떤 걸 느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이해됐나요? 등장인물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지. 예시를 한번 볼까? 위에 항마을 사람들 이거 한번 예시 봅시다. 이윽고 학들은 긴 목을 쑥 빼고 뾰족한 주둥이를 하늘로 고추 올렸다. 맨 큰 학이 두 날개를 기지개를 켜듯 위로 들러올리며 슬쩍 다리를 구부렸다 하자 삐르긴 소리를 지르며 흠실 가지에서 푸른 하늘로 솟아올랐다. 학이 날아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자 다음 차례로 뒤를 따랐다. 한 마리가 나니까 뒤에 한 마리, 그 다음 한 마리, 그 다음 한 마리 이렇게 연달아 날았다. 그들은 멋지게 동그라미를 그으며 마을을 돌았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점점 높이 올랐다. 이젠 까마득히 하늘에 떴다. 마을 사람들은 꺾어져라 목을 뒤로 젖혔다. 사람들 뭐하고 있어? 학이 날아다니는 걸 구경하고 있어. 두 손을 펴서 이마에 가져다 햇볕을 가리고 한없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때? 감정 나왔어? 안 나왔지. 이게 바로 관찰자 시점. 이해됐나? 다음 전지적 작가 시점 볼까? 선영도 아까 영채가 제가 물을 끌어올게요 하고 자기의 손목을 잡아 앉힐 때부터 차차 영채가 정다운 생각이 나고 영채가 정답게 느껴졌대. 그니까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야. 이해됐나? 감정을 알고 있으니까. 또 영채가 지은 노래를 셋이서 합창할 때에는 영채의 손을 잡아주도록 정다운 생각이 나고 손이 잡고 싶었대. 또 지금 세 사람이 일제히 우리지요 할 때에는 더욱 영채가 정답게 되었다. 우리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땠다? 우리가 함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나요? 아래 한번 볼까? 공손하게 일가. 드디어 미호기에게서 답장을 받은 것이다. 미호기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죠. 학교에 갔는데 내 책상, 내 동그라미. 이거 몇 인칭 그러면? 1인칭. 그러면 1인칭이니까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거지. 작품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아니요. 안에 있는 거죠. 안이라고 써보고 봅시다.
자, 내 책상 서랍 속 하얀 봉투가 들어있어서 설마 하고 보니 분명 옥이라고 쓰여있던 것이다. 나는 누가 볼세라 얼른 편지를 가방 안에 감추었다. 나는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설레는 기분을 더 오래 누르고 싶어서기도 했지만 밤에 조용히 이불 속에서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나. 지에 대한 설명이지. 그러면 1인칭인 서술자가 지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걸까? 미호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걸까? 지. 본인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감정 상태를 서술을 해준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건 무슨 시점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 납득했어? 납득했어. 밀어도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이야기 밖에 위치해 있다. 맞나요? 아니죠. 안에 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나는 볼세라 감췄다. 꾹 참았다. 설렜다. 이런 거 다 있었지. 그러니까 뭐야? 지가 지 심리를 직접 드러냈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인물의 행동만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야? 아니, 심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서술은 틀렸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이해됐죠? 됐죠. 다음 거 봅시다. 응? 왜? 너무 빨라? 네. 안 돼. 아. 인물까지는 보자. 이건 문제도 없잖아. 인물 봅시다. 문제 있는데. 내가 풀어줬잖아. 인물.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창조한 존재이다. 소설 속의 인물은 고유한 성격과 특성을 지니며 말과 행동을 통해 말과 행동의 밑줄. 별표.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말과 행동을 무조건 분석해야 해. 얘가 이 말을 왜 하지? 이런 뻘짓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의 체크. 갈등이 뭔데? 싸움에 대한 이야기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해갔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네? 이게 갈등이네? 이게 뭐였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왜? 인물의 성격이 그런 행동들에 다 나타나기 때문인 거지. 이해됐나요? 근데 얘들아 있잖아. 소설을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소설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 너네가 작가야. 글을 써. 이상한 이야기 헛소리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왜? 팔 아프니까. 작가도 똑같아. 쓸데없는 이야기를 쓰지 않아. 오케이? 모든 한 문장 대화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 있어. 이걸 꼭 기억해야 해. 알겠지? 그냥 쓱 있잖아? 그러면 전체 흐름만 기억에 남지 누가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남아. 알겠죠? 자, 인물의 유형 봅시다. 역할에 따라 역할의 동그라미. 기준이 뭐래요? 역할이래요. 소설의 주인공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주동인물과 주동인물의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동인물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동인물과 맞서며 갈등을 일으키는 반동인물의 동그라미. 그래서 주인공과 대립하는 갈등인물이라고도 합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작자미상 임경업 좀 봅시다. 임경업이란 장군 이름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죠? 임경업 밑줄 거기 쓰세요. 병자호란. 작자미상 여기 임경업의 밑줄 병자호란이라고 써볼까요? 그치, 배웠지? 어디랑 싸웠어? 청나라. 그래서 호란, 외란 하면은 일본이랑 싸운 거지. 호란 하면은 청나라랑 싸운 거야. 임진은 뭐야? 임진연, 해랑 연에 대한 이야기지. 병자호란은 병자연에 호란, 호 청나라가 란 전란을 일으켰다 해서 전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자호란에 있었던 실제 인물입니다. 임경업은. 오케이? 그렇지만 소설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면모들이 들어있는 거죠. 볼게요. 자점. 원래 이 자점은 김자점이라는 인물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자점이 할 일 없이 도망치지 못하고 들어와 상께 아래기를 상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상은
고전소설에서 상계, 성상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 무조건 싹 다 임금에 대한 이야기야. 윗사람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해됐죠? 자, 우리 옆반은 신났습니다. 경업이가 역신할 때 역은 반역에 대한 이야기, 신은 신하에 대한 이야기. 경업이 역신이었기로 잡아가두고 품달하고자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잡아가둬놓고 임금님께 고자질하려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경업은 봐봐, 좋은 놈일까 나쁜 놈일까? 나쁜 놈. 좋은 놈. 네? 고자질한데 좋은 놈이에요. 고자질을 누가 했는데? 경업. 김자점이 아니구나. 임금에게 아뢰기르니까 김자점이 임금에게 말했다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김자점이 임금한테 경업이 잡아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고자질하는 놈들은 싹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해됐죠? 고전소설에서 경업이 큰 소리로 대척하여 이르기를, 경업이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몹쓸 역전놈아, 네 벼슬이 높고 국록입니다. 녹봉의 밑줄, 녹봉의 밑줄, 국록에 녹봉이라고 써져 있죠. 녹봉의 밑줄 쳐볼까요? 녹봉은 뭐다? 월급이다. 나라에서 월급 받아, 너 공무원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 족하거늘, 충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충분하거늘 무엇이 부족해서 찬역, 왕이 찬탈 들어봤나요? 네? 왕위를 찬탈했다. 찬자는 빼앗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역, 반역해서 임금의 자리를 빼앗을 마음을 두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나?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주동인물은 누구다? 인경업, 주인공. 반동인물은 주인공 경업이를 괴롭히는 자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중요도의 동그라미. 이번에는 중요도가 기준이죠. 자, 그래서 주인공이나 그에 버금가는 인물, 그래서 주인공 편인 애들 혹은 나쁜 놈이지만 주인공만큼 나쁜 새끼,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이 있다. 내용 볼게요. 한참 뒤 돌아온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하철역에 가서 외할머니를 모셔온 곳이다. 엄마는 내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해. 할머니를 보자 조금 기분이 풀어진 나도 함께. 1인칭이지. 눈을 흘겨주고는 할머니에게 매달렸다. 누구한테 눈을 흘겼어? 엄마한테. 싸가지가 없어요. 할머니 힝. 짧은 일말에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갛게 그을린 할머니는 나를 보고 활짝 웃으셨다. 자, 그러면 나는 엄마하고 대놓고 싸우는 인물이지. 그러니까 나하고 엄마하고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주요 인물이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근데 외할머니는 서브의 개념이지. 그치? 그니까 뭐다? 이거는 주변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59쪽까지만 볼 거예요. 성격 변화 여부에 따라 별표. 성격이 변하지 않는 밑줄, 평면적 인물 동그라미.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밑줄, 입체적 인물의 동그라미. 자, 평면적 인물 아래다가 고전소설이라고 씁시다. 고전소설. 그래서 고전소설은 나중에 읽기가 편해. 왜? 처음에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거든. 착한 놈은 끝까지 착한 놈이야. 안 변해요? 안 변해. 이게 변하는 것도 있던데. 어디? 무엇이지? 아니 막 나중에는 막 악당이 특해지고 그랬어. 고전소설에서? 본거 같은데. 옛날 소설에서? 옛날 소설인지 모르겠어요. 현대소설은 많이 바뀌거든. 근데 고전소설은 잘 안 변해. 고전소설이 뭐예요? 고전소설은 개화기 들어봤나? 개화기? 꽃이 피는 시절. 그래.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야.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현대로 바로 넘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조선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를 개화기라고 이야기를 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간. 오케이? 그래서 흔히 뭐 가보개혁 이걸 위주로 역사에서 나옵니다.
가보년에 있었던 개혁운동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신미양요, 신미년에 있었던 양, 이건 양은 서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양 문물의 침입의 그 시기를 우리가 보통 개화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튼 그래서 그 개화기 이전 그게 싹 다 고전소설이에요. 알겠죠? 네. 볼까요? 흥부는 마음씨 착하고 효행이 지극하며 우애가 극진한데 흥부의 동그라미. 마음씨가 착하고 효행이 지극하고 동기간의 우애가 극진하대. 그러면 흥부의 성격을 대놓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 마음까지 다 알려주고 있지. 그럼 이건 뭐? 전지적 작가 시점. 이해됐나요? 놀부는 부모에게는 불효이고 동기간에는 우애가 조금도 없으니 그 마음 쓰는 것이 이상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놀부 같은 몹쓸 농인망정 흥부의 어진 덕에 감동하여 전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래, 이렇게 되면은 뭐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뭐가 돼? 입체적 인물이 되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흥부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황경을 유지하는 평면적 인물, 그치? 놀부는 나쁜 놈이었는데 좋아졌으니까 입체적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작품은 거의 한 1%? 나머지 거의 한 99%는 대부분이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특성에 따라 특성의 동그라미, 특정 사회의 계층, 직업, 세대 등을 대표 밑줄, 전형적 인물의 동그라미, 자기만의 뚜렷하고 독특한 성격, 독특한 성격의 밑줄, 개성적 인물 동그라미. 자, 그럼 전형적 인물은 약간 이런 거야. 에이, 너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전형이야 라고 하면 뭐야? 너는 공부 못하는 애들의 대표에서 네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야,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전형적 인물은 대표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개성적 인물은 지 맘이야. 사회적 관습 이런 거 잘 얽매이지 않아. 알겠죠? 한번 볼게요. 당신은 밤낮 글만 읽더니 겨우 어떻게 한단 말이오? 소리요만 배웠나 보구려. 공장이 노릇도 못한다. 공장 밑줄. 여기서의 공장은 장인입니다. 장인. 물건을 만드는 장인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죠? 장사치 노릇도 못한다. 그럼 하다못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오? 허생이 이 말을 듣고, 허생의 동그라미, 이 말을 듣고 책장을 덮어치우고 벌떡 일어났다. 허생은 여기서 양반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지금 집에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라고 마누라가 갈구고 있는 중이야. 이해했나? 이게 바로 전형적 인물이야. 옛날 조선시대 조선 후기 양반들은 생각보다 무능했어. 돈을 벌어오지도 못해. 왜? 자존심 때문에. 왜요? 원래 우리나라는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4가지 계급이 있어. 사는 선비에 대한 이야기, 농은 농민에 대한 이야기, 공은 장인에 대한 이야기, 상은 장사치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이렇게 있었거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선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나머지 3가지를 업신여겨. 에이 족밥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자존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해됐나요? 허생은 이렇게 탄식하고는 또 칼, 호미, 실이며 배, 솜 따위를 모조리 사들여 제주도로 건너갔다. 자, 근데 어때요? 맨 처음에는 어때? 걔 무능의 전형이었어. 근데 지금 뭐하냐? 얘 사들였다고 했으니까 뭐하고 있냐? 장사하고 있어. 바뀌었지? 그러니까 입체적 인물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말총은 각과 만건을 만드는 재료였다. 몇 해 못 가서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싸매지 못하게 될 거야. 만건이 이제 이거죠. 너네 조선시대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야 사람, 이렇게 머리 틀고 있잖아. 조선시대 애들은 요것이 만건이에요. 요것이. 일본 사람은 그거는 걔네들은 이렇게 생겼지.
오키? 이건 일본 사람. 이건 머리 조선 모양 사람. 뽑기로 하고 다니는 아, 거. 아니야. 이렇게 만건이 있어야 돼. 알겠죠? 과연 얼마 가지 않은 나라에서 각값과 만건값이 10배로 훌쩍되었다. 그렇게 해서 허생은 엄청난 돈을 긁어모으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갑자기 전형적 인물에서 탈피한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인물. 개성적 인물이 된 거죠. 이해됐나요? 오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 볼까요? 할머니를 따라간 매주. 아유 그만두세요. 어머니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 엄마의 동그라미. 엄마는 돌아서서 안방 쪽으로 갔다. 할머니 동그라미. 속이 상한 지 한참이나 그대로 서 있었다. 나의 동그라미.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불러봤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내 얼굴을 보더니 혼잣말같이 중얼거렸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는 법이여. 그렇지 그러고 박아놓은 못에 매주를 걸었다. 매주의 체크. 매주는 창고 문 앞에 주렁주렁 매달렸다. 못에다 걸 수가 없어서 빨래 건조대에도 매달았다. 엄마는 주동인물인 나와 맞서는 반동인물이다. 내가 주인공 같니? 아니요. 아니지. 내가 누구 보고 있어? 엄마하고 할머니 보고 있잖아. 작품 제목부터 봐봐. 할머니를 따라간 매주야. 할머니가 주인공이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 그래서 답이 1번이죠. 할머니는 돈독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형적 인물이다. 왜? 어머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 여기서도 알 수 있고 시상이 아무리 달라졌다 해도 달라지지도 않는 것도 있지 라고 했으니까 할머니는 생각보다 옛날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말. 할머니와 엄마는 중심이 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인물이다. 둘이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 이해됐나요?